창업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앞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5가지, 9가지, 17가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도 말씀드릴 것 중에 17가지 중에 몇 가지를 또 선택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창업자들이 선택했을 때, 창업을 선택했을 때 그 목적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선택에 따른 업종 선택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지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요. 네. 특히 은퇴 창업자들은 이런 측면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네네. 부분은 일단 수익 중심 창업이 되느냐, 역량 중심 창업이 되느냐, 생활 중심 창업이 되느냐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수익 중심 창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돈을 벌겠다라는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게 네. 이제 수입 중심 창업. 예, 그렇죠. 네. 어떤 누가 하든 간에 은퇴 창업자가 됐든 어떤 창업자가 됐든 간에 수익 중심으로 창업을 하겠다 이건데 네. 이런 경우는 딱 보면 알겠죠. 예를 들어서 특 A급 상권에 입지 상권이 좋은 곳에 지금 잘 되고 있는 아이템을 선별해서 창업을 한다면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버는 것도 많이 벌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수익성에 집중적으로 사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를 이야기 드리는 경우가 될 수 있고요. 네. 역량 중심의 창업은 말 그대로 역량, 창업자의 능력이라든지 그분의 경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템이 발전된 방향성이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능력이 어떤 것이, 경험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좋아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창업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생활 중심의 창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발과 욕구 실현에 대한 아이템인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창할 말보다는 네. 진짜 우리가 먹고 사는 데에 집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결론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소소히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욕구 실현에 관련된 것도 내가 필요한 금액을 이 샵을, 이 점포를 운영해서 내지는 사업을 운영해서 발생시키겠다는 어떤 욕구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내 생활, 우리 가족의 생활에 얼마나 민첩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점에서 이 세 가지 측면의 창업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제 예. 수익 중심 창업은 돈을 많이 벌려는 욕심. 그렇죠. 돈 쉽게 얘기해서 벌겠다. 돈을 벌겠다. 네. 그리고 이제 역량 중심 창업은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경험이나 그렇죠. 이 노하우들을 좀 섞기가 살려서. 힘들다. 예. 그러니까 네, 이걸 그렇죠. 좀 살려서 해보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생활 중심 창업은 야 그래도 이제 은퇴하고 집에 놀 수는 없으니까 네. 그냥 안정적으로 용돈벌이나 좀 그렇죠. 해야겠다. 네. 뭐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렇죠. 네. 특히 은퇴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 중심 창업이나 네. 역량 중심 창업에 집중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어차피 이 리스크를 만약에 그래요,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면 무엇보다도 했지 않은데 무엇보다 젊음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열정은 있으실 수 네. 있어도 젊음은 맞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리스크를 했지 않은 요소가 발생이 했을 때 그것을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렇죠,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기보다는 내가 즐겨할 수 있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역량과 그다음에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생활 이쪽에 집중하시는 게 좋은 창업의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이런 창업을 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가 아이템을 선정할 때도 굉장히 분류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전 아직까지 수익 예. 중심 창업을 수익, 꿈꾸고 있습니다. 젊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우리 강사님께서는 어떠세요? 저도 수익 중심이 아직까지 높습니다. 네. 아직 젊으시니까. 젊으니까. 그렇죠. 네. 서진 씨도 수익 중심. 저는 무서워요, 창업이. 그러면 서진 씨는 생활 중심 창업. 네, 안정적인 나중에. 거로 그렇죠. 맞아요. 이런 거를 예. 꿈꾸시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것 말고 또 저희가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은퇴 창업자의 상품 전략 유무에 따라서 아이템 선택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 세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크게 차별성이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경쟁사보다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다양한 업종별로 있는 아이템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하던 어떤 위치에서 하던 간에 결론적으로 성공하는 패턴이 네. 차별성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은퇴 창업자들도 차별성에 집중하시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지적해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고객을 세분화했나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식당이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은퇴 창업하면 내가 진짜 어떻게 보면 내 환경하고 적용을 시켜보시면 아시겠죠.
이빨도 안 좋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나이에 먹고 싶은 건 많은데 막 손이 땡기는 게 한정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내가 그런 것을 세팅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차별성이 돼서 해준다면 그 고객들은 그 점을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점을 인정해주면 네. 결론적으로는 그런 고객들이 만족해서 더 다수의 고객이 올 수 있는 거가 되겠죠.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고객을 전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분화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야지만 좀 더 쉽지. 막 이 고객 저 고객 다 받게 되면 젊은 사람들도 힘든데 특히 그렇죠. 은퇴 창업자들 맞아요. 같은 경우엔 아주 그냥 힘든 창업을 하시기보다는 편한 창업을 추구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그러려면 나하고 코드가 맞는 고객들을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겠죠.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나요? 네, 아이템 있습니다. 선정할 때. 예. 네. 지역을 한정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지역을 한정하는 거는 잘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야 되는데요. 네. 만약에 은퇴 창업자가 지역이 다른 외지에 가서 창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낯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지역의 분위기도 모르고. 모르죠. 그렇죠. 전혀 네. 모르죠. 그 지역이 암만 뭐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입점이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입점이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 뭐 점포를 차리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은퇴 창업자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은퇴 창업자끼리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의 사업장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창업자가 제일 잘하려면 자기 지역에서 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왕이면 자기가 잘하는 지역 주민이 있는 데서 한다면 그렇죠, 그렇죠. 동네의 습성도 알고 그 환경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은퇴 창업자들도 그 지역에서 한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기 네. 집, 자기 구역이면요. 네. 뭔가 먹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또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그렇죠,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해서 세 가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차별성이 있는지, 고객을 세분화했는지, 또 지역을 한정했는지 알아봤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 주의할 점, 또 아이템 선정을 할 때 좀 고려할 점들을 알아봤는데. 많이 배웠어요. 15가지 맞아요. 항목이었어요. 총 네. 맞죠? 네, 9가지, 근데 5가지. 네.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시간에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사업자는요, 예비 창업자를 만나게 되면 당연히 저희 사업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체인 본사를 하시는 분들도 결론적으로는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끌어당기는 이런 부분이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좋다고 이야기하지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비 창업자가 그것을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체크리스트 같은 부분이 필요합니다. 네. 총 많게는 17가지까지도 나열할 수 있지만 네. 오늘은 여러 가지 그 안에서도 한 10가지 정도 빠르게 얘기한다면 10가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가급적 시간 내에 알려드리는 방향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10가지 오늘은. 자, 그럼 하나씩 이제 체크해보면서 시작해볼까요? 네. 네. 무엇보다도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면 본사의 안정성, 본사의 아이템의 장래성과 타당성이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본사의 안정성이라고 하면 제가 프랜차이즈를 만약에 은퇴 창업자가 선택을 했는데 어느 날 프랜차이즈 본사가 없어졌다고 가정해보시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많이 있죠. 많이 있기 때문에 그 2년 전에 가맹사업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네. 가맹거래사라는 직업이 새로 생긴 이유가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데는 대기업의 어떤 불공정거래라든지 이런 걸 체크하는 곳에서 이런 가맹사업법을 만들어서 프랜차이즈 업체까지 한다는 것은 그만한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뒷부분에도 언급해 드리겠지만 정보공개서의 발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본사는 예비 창업자한테 특히 은퇴 창업자는 조급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우린 너무 좋다. 달콤하게 현혹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정작 잘하는 업체가 달콤하게 얘기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가 현혹시키는 말은 이건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요. 그래서 아이템, 본사의 중요성, 안정성도 중요하고요. 창업 아이템의 장래성, 타당성에 대한 것도 꼭 따져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지금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앞으로도 쭉 잘 되는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조금 편하게 해보려고. 그렇죠. 좀 안정적으로 네. 가보려고
그러고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했는데 본사가 망해버리면 정말 이거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요. 진짜 너무 당황스러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고수익 보장이나 가맹비 면제 등 광고 선전을 노골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뭐 저희는 이제 창업 컨설턴트의 한 분야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회사가 광고가 서로 광고의 거짓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비 창업자들이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가맹비라는 것을 받는 이유도 적정하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본사가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면제해 준대요. 근데 면제를 해줄 수 있으니까 면제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애초에 장사꾼이 깎아줄 폭을 선정해 놓고 여기까지 하면 내가 이만치 깎아주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하지만 실제 그 사람은 손해보는 게 없죠. 네. 이런 것처럼 가맹비 면제 등 같은 게 현혹되기 쉬우신데요. 네. 가맹비를 이만치 높게 책정해 놓고 그걸 깎아주는 양 하는 거죠. 네. 근데 실제는 받을 거 다 받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면 이제 더 받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도 들고요. 인테리어비나 이런 걸로. 예.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그렇죠. 유통 물류에 관련돼서도 할 수 있고요. 요즘은 로열티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네. 로열티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추가적으로 더 받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광고 선전을 노골적으로 하는 것은 좀 참아야 되지 않을까. 예비 창업자들이 좀 선별을 하는데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오히려 생각이 듭니다.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노골적인 광고 그리고 뭔가 선심성 광고가 나오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오히려. 뭐 그것이 꼭 의심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 뭐 타당성 있는 아이템일 경우에는 그것이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일반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특히 은퇴 창업자들은 이것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없으시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든지 그렇다면 너무 노골적이면 한 대포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는 그래요, 관점에서 시작하시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제 가맹비를 면제해준다 뭐 이런 광고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가맹비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렇죠. 가맹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점포를 하면 임대보증금은 그 지역의 적정 시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책정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네. 권리금은 없잖아요. 네. 권리금은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부르는 게 값이죠. 그렇죠. 그 부르는 게 법적으로 값입니다. 보호도 못 받고. 법적으로 보호도 네. 못 받죠. 근데 마찬가지로 본사에서 제시하는 가맹비도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아. 높게 받을 수도 있고 낮게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프랜차이즈에서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네. 어떤 형태로 최근 향후 가맹보호법이 발효되면서 바뀌었는데요. 이제 가맹비를 받으면 그 정보공개서 안에 가맹비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되고 어떤 거는 환원이 된다는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많이 받아서 만약에 그 점포가 폐점이 되면 가맹비를 환불해 줘야 되는 조항이 명시가 되다 보니 네. 이 조항대로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가맹비를 많이 안 받는 추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그거 오히려 좀 잘 된 일이네요. 네. 잘 됐다고 생각이 들죠. 네. 그런데 프랜차이즈 본사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만 가진 않는 거죠. 로열티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매달 로열티를 받는 거예요. 얼마씩. 네, 얼마씩 고정적으로. 차라리 가맹비는 아예 조금 네, 받거나 면제를 조금 받고 해주고 면제를 받는 대신 로열티를 받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그 정보공개서에 기재될 내용을 피해가면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된 가맹비가 적정한 거는 그 주변에 비슷한 아이템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네. 적정한지 유무를 따져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이 마찬가지도 가까운 그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맹비는 본사의 권한입니다. 네. 그걸 갖고 뭐 적정하니 안 적정하니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런 무책임하게 많이 높아진 가맹비를 면제해 주거나 이런 경향들이 많으니 이 점 유의하시라는 점이겠죠. 그럼 또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예. 이 가맹비가요. 네. 측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은 업종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가맹비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니 가맹비가 좀 세고 이쪽은 유동인구가 좀 없는 동네 조그만 곳이니까 가맹비가 좀 작고 이런 경우 이런 차이도 있을까요? 통상적으로는 가맹비는 한 점포의 매장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느 지역에 놓으시든. 그런데 이제 그런 형태는 있을 수가 있어요.
대형 매장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가맹비를 가급적 넓게 받는, 높게 받는 경향들이 있고요. 소형 점포일 경우에는 가맹비가 낮아지는 그런 추세들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은 뭐 가맹비나 뭐 지금 말씀해 주신 세 가지 네. 상황을 좀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네 번째. 네 번째는 선정한 본사 아이템의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 인지도는 충분한가라는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객관적으로 논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사 브랜드를 선택하실 때 정보공개서에 나타나 있는 본사의 어떤 안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것에 관련된 아이템들이 진짜 소비자 인지도를 좋게 할 수 있는 성장성이 있는 브랜드인지만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섯 번째로는 가맹 본사에 따른 다른 아이템하고 브랜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공개서가 발의되기 전에는요. 동종업종 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치킨 브랜드가 하나 성장을 하게 되면 또 다르게 또 치킨 브랜드를 2차 브랜드를 또 만들어냅니다. 네네. 그러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앞에 있었던 같은 본사의 그 두 가지 브랜드의 동일한 유사한 브랜드가 나오기 때문에 네. 앞에 했던 브랜드들이 상대적으로 마케팅이나 이런 데서 취약해질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나타나겠죠. 근데 사실 전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하나의 뭐 동일 브랜드를 왜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치킨 사업을 했다. 네. 그럼 그 치킨에서 끝까지 쭉 밀고 가맹을 많이 받으면 수익이 많이 생길 텐데 왜 또 새롭게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그게- 유사의 그런데- 치킨집을 예. 만드는지.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치킨도 마찬가지로 고전적인 프라이드나 양념 부분이 있는 프라이드 치킨류가 있지만 숯불 바베큐 같은 류도 또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굽는 치킨도 있죠. 맞아요. 네. 요즘 또 대세로 떠오른 닭강정. 닭강정. 예, 그럼 이미 치킨 브랜드에서 TV CF를 통해서 닭강정까지 하는 부분이 생겼죠. 근데 이미 그 거리를 돌아다녀 보시면 닭강정 전문 브랜드만 또 유사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네네, 그러면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창업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유념해 두셔야 될 건 치킨 브랜드에서 닭강정을 하게 됐다면 기존 고객 입장에서는 닭강정이 마음에 들면 길에서 그 나와서 출점하는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겠죠. 매출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브랜드에서 어떤 아이템, 그러니까 메뉴를 하나만 더 신설을 해버리면 이렇게 줄어버리는 영향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런 것에 출점할 창업자들이라면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가 많겠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래요. 프라이드를 했으면 뭐 숯불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유명 브랜드도 현재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가맹법에 의하면 그런 것을 이제는 출점을 막 할 수 있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억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군요. 다른 아이템이 무엇이 있는지, 브랜드가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없는 게 좋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렇죠. 동종업계 다른 브랜드는.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본사 직영점은 있는지라는 카테고리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서부터 프랜차이즈 창업은 아주 불문율처럼 이렇게 시작해왔습니다. 직영점, 그러니까 안테나 샵을 창업을 했고 그 안테나 샵에서 결론적으로 테스팅을 해서 이 보완할 부분들을 보완한 다음에 그다음에 출점을 시키는 경향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테나샵을 차리지 않고도 출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가급적 직영점이 있다라는 얘기는 특히 외식업, 음료 주류업 같은 경우에는 직영점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 직영점에서 영업이 잘 되는지 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체크를 하는 본사의 어떤 시스템이 돼 있는지 양쪽으로 크로스로 체크하는 어떤 시스템이 돼 있는지는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체크할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한마디로 직영점이 있는 게 좋은 있어야 거네요. 좋은 거죠? 가급적 있는 그렇죠. 게 외식업이나 음료주류업에선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스포츠 신문이나 이게 네. 사대 신문 같은 건 전면 광고나 예. 반면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 보면 그런 요식업을 하는 그런 광고에는 직영점이 없어요. 그리고 가입을 하시는 분 중에서 직영점을 뭐 지정을 해준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그렇게- 경우도 직영점을
내줄 터인이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아직 능력이 없습니다 이랬는데 어쨌든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보다 아무래도 직영점이 있는 것이 조금 더 믿을만하다. 이렇게 좀 저희가 더 이해하면 체크할 될까요?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직영점이라고 하는 것도 본사의 자산입니다. 네. 매출도 마찬가지로 본사의 매출하고 같이 토탈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직영점을 가지고 출점하기 전에 체크를 했다는 것에 우수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외식업 창업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알아봤고요. 이제 네. 7번째 주의할 네. 점 들어볼까요? 네, 운영 중인 가맹점 수, 사업 개시 연도의 확인인데요. 지금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의해서는 정보공개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그 공정거래 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해당 자신이 하려고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사업 개시 연도가 언제쯤인지, 그다음에 가맹점 수가 몇 개나 됐는지, 매년 어느 정도 출점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 수치가 말하는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것을 본사와 미팅할 때 본사에 다시 한번 그걸 요청을 하셔서 그걸 한번 물어볼 필요성이 있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출점을 지금 내가 이 브랜드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해서 했는데 네. 사업 개시도를 보니까 기존의 선도 업체는 몇 년도에 시작했는데 이 업체는 지금 시작한단 말이죠. 후발주잖아요. 후발주자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뭐 그 전에는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 보기 전까지는 모르시잖아요. 네.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 여탈 저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정보공개서를 보면 이 사업 개시 연도라든지 출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가맹점이 몇 개인지는 많이들 확인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도대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래요. 또 놓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나머지 3가지 계속해서 알아볼까요? 네. 8번째로는 이제 가맹점의 폐점률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건. 중요하시죠. 네. 예, 그 전까지는 사실 내가 뭔가를 창업하시겠다 생각하시면 그쪽 담당자나 본사에 그런 걸 이야기하기 굉장히 껄끄러웠습니다. 뭐 폐점을 얼마나 했느냐, 망한 거 얼마나 됐느냐 물어보는 건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일단 그 사람한테 좀 잘 보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정보를 알아내야 그렇죠. 되는데. 그 가맹비례도 혹시 좀 줄여줄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뭔가의 심기를 건드릴 도움을 수가 받을 수, 예. 맞아요. 신기를 건들지 예.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을 안 물어봤는데요. 폐점률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폐점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열심히 안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하는 사람 모든 사람은 돈에 대해서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열정이 네. 있습니다. 그럼 열정이 있는 사람이 망했다는 이유거든요. 그러면 열정이 있는 사람이 망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본사와 가맹점하고의 트러블이 생겼다든지 그 트러블들이 나만 생길 건지 그 사람의 문제인지 나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이 점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폐점률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따져 보셔야 되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전부 출점률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몇 년도에 몇 개 개점을 했고 몇 개 개점을 했고 몇 개 개점을 했고 이 얘기만 해주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출점률을 따지시기 전에 폐점률 꼼꼼히 제가 곱씹어 보듯이 네. 그 사람한테 공격적으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네. 정보공개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타이밍이 좋았을 때 왜 폐점을 했는지 폐점의 이유들을 물어보시면 되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되는 점포도 가보고 안 되는 점포도 가보듯이 그 내용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8번째 폐점률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폐점률 체크까지 물어봤는데 이제 9번째 2개 남았습니다. 네. 9번째, 초기 투자액 외에 추가 사항 및 옵션은 없는지.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사의 잘못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이 창업자도 꼼꼼히 그 기본적인 팁으로 가지고 맞아요. 가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전면이 열려 있는 직사각형 평면을 갖고 표준 평면을 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층고를 가지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져가게 되죠. 예. 그런데 그 내가 선택한 점포는 양면이 열려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창이 양면으로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테리어에 대한 패턴이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아예 달라져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간판도 한 면만 달던 것이 측면에까지 장방향으로 그렇죠. 길게 걸어야 되는 네. 이유들이 생기죠. 그러면 이런 점에서는
그 예비 창업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팁을 기본적으로 모르고 있으면 당연히 창업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이런 팁을 모르시겠죠. 네. 그렇죠. 이러고 모르고 있으면 본사가 당신이 분명히 계약할 땐 요 정도 돈이라고 했는데 왜 플러스 알파 추가 옵션이 나오고 네. 그거에 따라서 추가 금액이 나오느냐고 따지게 됩니다. 이해할 네, 수가 네, 없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시작할 때부터 삐그덕거린다면 과연 창업이 내 열정만 갖고 될 수는 없겠죠. 맞아요. 본사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옵션 사항은 뭔지, 그다음에 추가 사항은 뭔지 이런 것들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인테리어를 바꿔야 된다, 간판을 바꿔야 그런 된다. 거 있죠.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런 조항을 잘 듣지 않으시고 계시다가 네. 예를 들어서 뭐 치킨집인데 네. 3년 있다가 뭐 바꿔야 된다. 그래서 안 바꿨습니다. 왜 바꾸냐고. 그러니까 닭이 안 온대요. 치킨집에 닭을 안 팔아서 맞아요.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그렇죠. 이거 한번 꼼꼼하게 추가 옵션은 뭐가 있는지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 추가 옵션 네.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야. 조금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면 궁극적으로 이 추가 옵션에 대한 방금 말씀하셨던 인테리어 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요즘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점 감안해서 들어보시고요. 10번째로는 본사의 제시 수익률과 가맹점 수익률이 일치하는지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네. 이것은 쉽게 예비 창업자가 따지기 어렵습니다. 본사는 뭉뚱그려서 이 정도 점포의 평수를 가지고 투자하시면 이 정도 정도 수익은 겁니다. 나옵니다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해 줍니다. 그게 안 나온다고 해서 네. 계약서에 명시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서 앞에 잘 되는 점포와 안 되는 점포를 꼭 가보시라는 얘기. 네. 그 분들은 이미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나도 본사에서 상담할 때 이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해서 했다. 그런데 실제 본사에서 주는 비용은 이건데 부대 비용이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진다. 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은퇴 창업자들이 뭔가 이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에서 유념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들은 이야기들이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